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이곳에서는 40대 미국 여성이 얼굴이 살짝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설레는 표정으로 무언가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름 아닌 주택인데요. 자신의 전 재산도 모자라 빚까지 내어서 산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얼마 지나지 않아 그토록 좋아하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 모든 근심은 혼자 다 떠안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찡그리며 바라보는 곳에는 징그럽게 생긴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지나다니고 있죠. 자신의 인생과 영혼까지 바쳐서 마련한 주택에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뜻밖에도 한국의 토종개인 진돗개를 만나게 되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 친구 메이븐 정말 축하해. 이제 곧 네가 그토록 원하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생겼잖아. 정말 감격스럽다. 그동안 네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노력했는지 알기에 더 감동이야. 그런 중소기업 회사에서 40살이 다 될 동안 코딱지만 한 월급 받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도 이제 곧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테니까 얼마나 좋아. 어이구, 저 화상이 저를 축하해주는 건지 아니면 약을 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기분은 아주 최고입니다. 제 친구 제니도 말은 저렇게 해도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기에 저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사실 친구의 말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코딱지만 한 월급 받아가면서 먹을 거 덜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전 재산으로 이번에 이사를 하거든요. 무려 내 집으로 말이죠. 실은 제 돈으로만 이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은행에 융자가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요즘 같은 시기에 매매로 집을 사면 오히려 손에다 뭐다 말들이 많지만 저는 그런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오랜 꿈이 바로 내 집 마련이었거든요. 드디어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계약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다음 주에 이사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집은 주변 주택들의 시세보다 더 싸게 나온 집이어서 자칫하면 놓치는 상황인지라 급하게 계약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엄마야. 아이고,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네. 어휴. 집이 오래 비어 있었나? 뭔 집안에 뱀이 있어?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사를 하는 날 짐을 들여놓는 도중에 집안에서 뱀이 발견됐어요. 제가 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뱀의 대가리가 살짝 각이 진 걸 보니 독이 있는 뱀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집의 수상한 부분들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독뱀이 그 집에서 발견된 것은 일시적인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이사를 하는 도중에 뱀은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삿짐을 옮기시는 직원들이 잠시 일을 중단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한참이 지난 시점에 이사가 완료되었죠. 모두 사라지고 저와 반려견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나머지 짐들을 풀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음산하고도 기분 나쁜. 그때 제 반려견이 어딘가를 보면서 마구 짖어대더군요. 그쪽을 자세히 쳐다보니 뭔가 길쭉한 시커먼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뱀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것들이 뱀이라는 걸 알아채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와 반려견은 새롭게 이사한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투숙했죠.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내 집 마련을 했다고 좋아했더니 이사도 끝냈는데 내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여관에서 자야 하는 신세라니. 혹시 이래서 집값이 다른 곳보다 쌌던 건가? 그날 밤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너무 성급하게 주택 매매 계약을 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좀 더 침착하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했어도 충분했는데 그저 주변에 다른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왔다는 이유로 덜컥 계약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집으로 돌아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어제보다 많은 수의 뱀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뱀을 퇴치해주는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금 급하게 처리를 부탁드렸더니 다행히 그날 오후 업체에서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빚까지 내어 매매한 집이라서 눈앞이 캄캄했는데 뱀을 전문으로 퇴치하는 업체에 방문해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곧 뱀과는 안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서 여기저기 약품을 분사하고 소독하고 눈앞에 보이는 뱀들을 망에 잡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들만 보면 금방이라도 뱀들이 퇴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뱀들은 모두 잡힌 듯 보였죠. 하지만 뱀 퇴치업체 직원이 모두 돌아간 이후 저녁 어디에서 기어 나오는지 또 한 마리씩 뱀들이 꾸물거리며 기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다시 계약을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나? 사기 계약이라고 우겨볼까? 사실 부동산 측에서 이 사실을 숨기고 저에게 물건을 팔아넘긴 거면 사기 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래서 부동산에 연락하여 이 사실에 대해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뱀이 이렇게 득실거리는 집을 어떻게 말도 안 하고 팔아넘길 수가 있냐? 이건 무효계약이다. 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고,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 그런 뱀이 그 집에 있는 줄은 우리도 몰랐다는 게 부동산 업자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소송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 그러기엔 저에게 남은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이었죠. 빚까지 내서 무리하게 계약을 맺은 집인데 이런 문제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뱀이 득실거리는 그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뒤적거리다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을 발견했죠. 뱀을 잡아주는 덫이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니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주 거저먹기였는지라 불만 없이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이 뱀덫은 제법 효과가 있었습니다. 덫으로 벌써 뱀을 10마리가 넘게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뱀은 끝도 없이 출몰했습니다. 덫을 바꾸고 또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카드값을 확인해보니 뱀덫으로만 200만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이러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마치 이 집 어딘가에서 뱀이 끝도 없이 나오는 게이트라도 열려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뭔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방법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턱 하고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것에 대해 축하를 해주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 친구 메이븐, 내 집 마련했다고 벌써 나를 잊은 거야? 이사한 지도 한참 지났는데 초대 연락이 없니? 나 정말 실망했어. 이번 주말에 집들이 갈 테니까 준비해둬. 우리 멋진 바비큐 파티하자. 친구는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다 보니 속 편하게 집들이 겸 바비큐 파티를 열자고 혼자 신났더군요. 그래서 지금의 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면서 파티는 다음에 하자고 설득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오히려 잘 됐다면서. 그렇다면 더더욱 나를 초대해야지 라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조금 선을 넘는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일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길 지경인데 오히려 잘 됐다니 저를 놀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이지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친구에게 설득당해 며칠 후 끔찍한 독사들이 즐비한 지옥 같은 내 집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일은 그 일이고 일단 친구를 초대했으니 제가 해야 할 의무는 다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준비했고 소주도 준비했죠. 제 친구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의 베스트 프렌드죠. 그래서인지 저도 이 친구 덕분에 한국 음식 맛을 알아버렸고 그 이후로 저 혼자서도 한국 음식을 종종 먹곤 했습니다. 제니 오랜만이야. 너도 참 징하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다 말했는데 기어이 나에게 이런 파티 준비를 시켜? 너 나중에 내가 다 복수할 거야. 그렇게 알아둬. 응? 근데 왜 오늘은 개들을 2마리나 데려왔어? 뱀한테 물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맹독 뱀이라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자기 반려견을 2마리나 데리고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진돗개라는 품종의 반려견이었는데 보통은 1마리씩 데리고 다니는 걸 알기에 조금은 의아해서 오늘은 왜 2마리나 데리고 왔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제 친구 제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대신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하더군요. 파티 준비는 잘 해놨어? 나 삼겹살에 소주 없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오늘 널 위해서 내 사랑하는 귀염둥이들을 둘씩이나 데려왔다고? 뭐, 쟤들은 마냥 재미로 하는 일이니까 즐거워할 것 같지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나중에 이야기해준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서 그간의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정말이지 즐거운 시간이었죠. 내 친구 한국인 제니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이 얼마나 깊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베스트 프렌드가 된 거였죠. 우리들은 한참을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했고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밤이 어둑해졌습니다. 메이븐, 나 너희 집에서 하루 자고 가도 되지? 지금쯤 아마 다 끝났을 거야. 아까부터 대체 무슨 알 수 없는 소리냐고 이제는 말해주라고 버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상태가 저런데 어떻게 네가 여기서 자고 갈 거냐고도 했죠. 상태를 봐야겠지만 여차하면 집주인인 저조차 여관에 가서 자야 할 판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한 지 불과 5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제니가 키우는 반려견 진돗개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의 주변에는 그 지독한 맹독뱀들의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안이 벙벙해져서 물었습니다. 내 친구 메이브나, 내 집들이 선물 마음에 들어. 그냥 우리 애기들이 장난감 가지고 논 거야. 아마 이제 너희 집에 있는 뱀들이 씨가 말랐을걸? 친구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도 뱀들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 진돗개라는 한국 토종개는 사냥에 특화된 품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다른 개들과는 사냥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도 했죠. 특히 뱀을 사냥할 때는 더더욱 말입니다. 일반적인 개들은 뱀을 사냥할 때 뱀을 물고 털어서 허리를 끊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앞발과 입을 이용해서 뱀의 머리를 부러뜨리는 방식으로 사냥한다고 했죠. 그래서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뱀 사냥이 가능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진돗개는 워낙 영리해서 이런 사냥을 재미로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날 이후 저는 집에서 뱀이라고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뱀덫을 사는 데만 200만원가량 소비하고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저 친구와 제가 몇 시간 파티를 즐기는 동안에 진돗개가 우리 집에 있는 독뱀들을 모조리 사냥했던 것이죠. 사실 제 친구 제니가 우리 집에 집들이를 하러 오기 전까지는 우리 집이 낯설고 싫었는데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애착이 가는 집으로 변했답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내 친구 제니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제니의 진돗개 애기들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이곳에는 아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듯한 미국의 한 젊은 여성이 유치원생들로 보이는 여러 아이들과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 여성은 버스의 운전기사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운전자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던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납니다. 자칫하면 2차 충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여성은 처음 보는 한국인에 의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엠벌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제가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모두 바쁘시기도 했고 동생들을 돌보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귀찮은 일이 아니었고 하나의 즐거운 놀이로 느껴졌죠. 그 시절의 그런 영향 때문인지 저는 성인이 되어 유치원 선생님을 준비했고 그 꿈을 이루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죠. 저는 그 누구보다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만족도가 좋았어요. 현실적으로도 보람있는 일이었고 직업의 안정성도 훌륭했으니까요. 그야말로 저에게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근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이들을 잔뜩 태운 버스에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 안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저와는 다르게 유독 평소와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한 명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버스 기사 아저씨였죠. 무슨 일인지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눈빛도 퀭한 것이 무슨 약에 취해 있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살짝 걱정되기도 했고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차량도 아니고 유치원생 아이들이 수십 명 타고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님의 컨디션이 최악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쩜 그렇게 좋지 않은 걱정과 생각들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야기를 버스 기사님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기분이 나쁘지 않고 잘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였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퍼뜩 기사님 쪽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사님이 눈을 감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죠. 그 모습에 기겁을 한 저는 곧바로 버스 기사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스쿨버스는 컴컴하고 어두운 터널의 벽면에 충돌했고 버스의 바퀴가 벽면을 타고 올라 그대로 전복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아주 큰 사고였죠. 사고 직후에 버스 안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으며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심이 되어야 할 어른이자 선생인 저는 부끄럽게도 그 누구보다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어요. 그저 내가 설았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게다가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니 다리 쪽에 통증이 있었고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뒤집히면서 다친 모양이었죠. 그런 후에야 아이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동물인지 그토록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이 된 저였지만 이런 위급 상황이 닥치자 저 자신을 먼저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살고 싶었고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질 않았던 것이죠. 사실 미국의 유치원 교사들은 필수적으로 위급 상황 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습니다. 화재나 지진, 총격 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위급 상황에 대한 교육들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자 머릿속이 하얘졌던 겁니다. 그때 배웠던 위급 상황의 대처 방법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사고가 벌어진 이곳 터널은 지금 시간대에 많은 차량이 드나드는 곳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런 점들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터널이라는 공간 자체가 공간 감각을 일부 상실케 하여 위험한 부분들이 있었고 차들이 많이 없는 곳이다 보니 간혹 과속하여 이곳을 통과하는 차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한시라도 빨리 터널 외부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최악의 경우 과속 차량에 의해 2차 충돌 사고라도 생기는 날에는 저는 물론이고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버스는 완전히 옆으로 뒤집어진 상태였고 실신했던 기사님도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지금 이곳에서 구호 조치를 취하고 위기를 극복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 기사님은 어떻게 하지? 저대로 두면 분명 목숨이 위험할 텐데. 아냐, 밖으로 나갔다가는 오히려 더 위험할지도 몰라.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하지도 저렇게 하지도 못한 채 갈팡질팡했죠. 제가 버스 밖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지 말지를 고민하던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치원 스쿨버스의 경우 아이들이 탑승하는 차량이기에 특수 목적으로 구분하여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튼튼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차대와 철판을 미 육군 장갑차와 동일한 재료를 쓴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있을 2차 충돌 사고에도 튼튼한 차량이 버텨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이들이 다친 곳은 없는지 무사한지 걱정이 되었죠. 얘들아 괜찮니? 다친 친구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줄래? 선생님이 지금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뒤쪽까지 갈 수가 없어. 움직일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 대신 친구들 상태 좀 살펴줘. 생각보다 제 다리에 부상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과 움직임에 불편함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감각마저 희미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버스가 뒤집어져 위쪽이 찌그러지는 바람에 버스 내부의 공간이 좁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버스가 뒤집어진 위치상
2차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버스의 옆쪽에 충돌할 확률이 높은 상태여서 외부로 나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들은 버스의 외부로 나가는 것조차도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버스 출입문 쪽이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자 저는 다시 한번 정신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 문을 열려고도 해보았지만 성인 여성 혼자 찌그러진 버스 출입문을 힘으로만 열기엔 무리였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꼼짝없이 버스에 갇혀서 무슨 일이라도 당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제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이 만져졌습니다. 이런 멍청한. 일단 무조건 구조대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제야 사고 직후에 신고부터 하지 않은 스스로를 탓했죠. 휴대폰으로 신고하려는 찰나. 저는 자연스럽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대폰의 통화 가능 표시가 불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죠. 터널 안에는 위치적인 특성상 종종 휴대폰의 통화 기능이 불통으로 변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희가 있는 위치가 그런 곳이었던 거죠. 정말이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외부로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도 못했고 구조대에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통신 불능 상태 때문에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최악인 줄 알았습니다. 5분 뒤 그 일이 없었다면 말이죠. 휴대폰만 붙들고 이리저리 만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저와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번 그 충격에 버스 내부에서 이리저리 부딪혔죠. 제가 생각하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터널에서 과속을 하던 차 한 대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저와 아이들이 타고 있던 버스의 옆쪽에 충돌하는 사고가 나버렸죠. 만약 그 차량이 마지막이라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더라면, 스쿨버스가 다른 차량보다 튼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2차 충돌을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도 에어백의 영향 때문인지 심각한 충돌이 아님에도 기절을 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저 차에 있는 운전자라도 정신을 차려준다면 지금 위기를 극복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점점 더 불안해져만 갔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대로면 2차 충돌뿐이 아니라 3차, 4차, 그 이상의 연쇄 충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서서히 정차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차량의 운전자는 터널임에도 과속하지 않았고 앞을 예의주시하고 왔는지 아니면 앞에서 충돌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인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을 켠 채 하차했죠. 아시아 계통의 남자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이 아시아 남자가 무슨 일들을 하게 될지. 당연하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다는 것은 그 사고 현장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만약 그때 그 한국인 남자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처럼 살아 숨쉬고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당연히 아이들도 무사하게 구출되었죠. 당시 한국인 남자분이 사고 현장에 차를 정차하고 내려서는 버스 쪽으로 와서 우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에서 비상용 망치로 유리창을 부수고 저와 아이들이 외부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는 혹시라도 다른 피해가 있을까봐 아이들을 제일 먼저 옆쪽 담벼락 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아이들의 안전부터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포에 떨며 무서워하자 그 상황에 아이들을 진정시키기까지 했죠. 아이들에게 태블릿을 건네주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아이들은 거짓말처럼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어린이 동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음악도 나오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와중에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유치원 선생인 저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 일련의 구호 조치들이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으니까요. 그러더니 이내 휴대폰 통화가 불능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더니 저에게 말했죠. 선생님, 제가 차를 타고 통화가 가능한 지역에 가서 이곳으로 구조 신고를 취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이곳에서 안전하게 잘 보살펴 주시고 구조대를 기다려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짝 의심도 했습니다. 아니, 의심이라기보다는 너무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구조 신고를 해주지 않고 그냥 저대로 자기 갈 길을 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아무리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렇게까지 도와줄 의무는 없잖아. 그런 죄의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10분 만에 이곳에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이들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죠. 알고 보니 버스 운전을 하던 기사분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파트타임 일까지 하면서 잠이 부족한 지경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벌어진 사고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님도 무사히 구출되어 나중에 정신을 차리시고 연신 죄송하다며 사죄했죠.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런 위험 상황에 처한 저와 아이들을 구해주신 장본인인 한국인 남자분은 그 이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고만 해주고 쿨하게 가던 길을 가신 모양이었죠.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하는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사실 그 남자는 완전히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다 저렇게 멋진 사람들만 있는 걸까요?